앉아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례입니다.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나온 지가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혹시 실수할까 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앉은 채 말씀드리는 것을, 그리고 따라서 환영사는 생략하고 바로 특강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꽃답습니다. 지금이 내가 오늘은 올리브 그린을 맺는데 꽃보다 아름다운 게 나는 열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한창 5월인데 5월의 계절의 상징은 바로 실록입니다. 실록처럼 싱그러운 게 있을까요? 그만한 가치를 가진 게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새롭고도 새로운 실록을 닮은 분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모든 만사의 첫이라는 게 들어가면 의미가 조금씩 변형됩니다. 첫사랑, 첫눈, 첫 국회의원, 첫 만남, 뭐 모든 그 첫자가 들어가면서 싱그러워지고 새로워지는 어떤 그런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의미가 거기에 같이 엮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첫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1992년 첫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나도 8번 나와서 6번 당선되고 2번 떨어졌습니다. 왜 내가 되는 날 떨어지는 얘기를 하느냐? 떨어지는 걸 두려워 말라라는 얘기를 난 여러분한테 오늘 제일 첫 번째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릴까 봐 내가 첫날 겪었던 얘기를 경험 삼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첫 번에 당선됐을 때 한 번은 떨어졌다가 다시 처음 나와서 평민당이라고 됐다가 통합민주당이라고 이름을 민주당으로 바꾸고 나와서 첫 번에 당선이 됐어요. 14대입니다. 1992년 4월 15일 날. 그런데 그날 저희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돌아가셨어요. 나 당선되는 거 보고 돌아가셨어요. 온 동네 48개 그때 경로당이 있었어요. 직부로 말하면 경로당, 노인장. 그런데 그걸 다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당선 사례 비슷한 거로 돼지 2마리를 잡아서 전부 2군 3군 쪼개가지고 거기다가 소주하고 같이 전체를 싹 다 돌리고 그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내가 큰절을 할 때가 11시 반쯤 됐어요. 큰절을 하니까 그때 2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내 아들이 그때 고등학교 다녔는데 빨리 장가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 유언인 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는 오늘을 잊지 마라. 초심을 잊지 마라. 네가 국회의원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고 노력한 거를 다시 모든 국민들, 유권자들, 너한테 표를 준 사람들한테 전부 갚아야 된다. 이걸 잊지 마라. 유언처럼 하시고 그리고 그냥 쓰러지셨어요. 기진맥진이라고 봐도 오를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그분은 나랑 정치적 사상이 틀렸어요. 박정희가 아주 위대하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박정희 매니아예요.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을 나와 같은 선거구에서 2번이나 1등으로 당선되셨고 그리고 그런 신념에 차서 산업화의 근대화의 역군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셨어요. 근데 아들이라는 자는 영 뭐 아버지 뜻하고 영 다르게 데모만 늘 학생 때 데모만 하다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들이 국회의원 한번 떨어지고 다시 되니까 폐인될까 봐 마지막 순간까지 지팽이 짚고 전 그 노인정을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들 사람 한번 만들어줘요 이러다가 기진맥진해서 결국 당선시키는 거 보고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후회 없으려면 나는 늘 여러분께 말합니다. 첫날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그 마음을 계속 끊지 말으려고 가져가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따가 나 잊어버릴 거야. 첫날 된 날의 그 기분을 잊지 마라. 초심을 절대 불망 초심을 절대 잊지 마라. 그 초심이 결국 마지막까지 간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한 번 우리 내외는 당선된 그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때는 당의 총재가 아주 대단하신 어른들이었고 나는 김대중 대통령 네 번을 찾아뵀어요. 큰절했어요. 그분이 말하신 걸 지금 내가 여러분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심을 잊지 마라. 내가 자네한테 이 말을 하나 하고 싶어. 나한테 약속할 수 있나? 그때는 뭐든지 약속을 안 할래 안 할 수도 없어요. 총재 앞에서. 네. 그랬더니 모든 회의 한 번도 안 빠지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나? 오, 모든 회의다.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의총, 각종 회의가 정당의 국회의원이 되면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고 가게 되고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5선, 6선이 넘으니까 가기 싫어요. 그리고 안 가도 다 누가 뭐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안 가면 그만해요. 그런데 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 약속 때문에 그 소리가 늘 들리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빼고 6선 의원이 본회의에 단 한 번도 안 빠진 기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난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꼭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꼭 거기 앉아 있어야 모든 걸 다 듣고 토론에 다 참여하는 거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기본을 얘기하고 있다. 학생이 학교에 가듯이. 그래서 개근상이 우등상보다 중요하듯이 의미 부여를 한다면 여러분도 지금 결심하라 이거예요. 나는 어떤 회의든지 당에서 주최하는 의원총회까지 포함해서 모든 본회의 상임위원회 한 번도 빼지 않고 꼭 참석하겠다라는 결심을 지금 하면 훨씬 보람차고 재미있는 의정생활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증언합니다. 6선 의원으로서 한 번도 안 뺀 그런 기록을 가진 사람의 하나로서 여러분한테 권합니다. 그런 사람이 야당 쪽에도 있고 여당 쪽에도 있고 다른 분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요번에 공천도 못 받은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그렇게 하면 공천 다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만 내가 지금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열심히 의정생활에 임했다. 빠지지 않고 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우수상은 못 받, 우등상은 못 받았을지 모르지만 개근상은 받으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잊어버릴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이렇게 박수 쳐주셔도 괜찮아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가에 관해서 내가 스피치 할 때마다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인연이라는 말, 만남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설명하는 것 중에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법망경이라는 불교경에 하면 겁이라는 시간 단위가 있는데 1급이라는 시간은 사방이 40이 되는 큰 탭박에 성경, 불경 다 조그맣다고 얘기하는 게 조그만 겨자씨가 있어요. 겨자씨를 잔뜩 담아서 100년이 지나서 하나씩 없어져서 다 없어지는 시간. 그게 1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 영겁의 세월들이 흐르는 거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맨 처음에 한민족 한나라 이렇게 한민족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는 인연이 전생에 4,000급의 인연. 4,000급. 소매끼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흩치는 인연이 500급이라고 그러는데 500급의 인연이라고 흔히 우리가 500급의 인연인데 4,000급의 인연이 있어야 한나라 한민족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드문 인연인데 부부가 되려면 7,000급.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되려면 8,000검. 그리고 형제지간이 되는 인연이 9,000검. 그런데 법망경에서 석공원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인연의 얘기는 당신과 제자들의 인연을 설명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과 나의 인연은 만급의 전생의 인연이 있다. 너희들 간의 인연은 만급의 인연이 전생에 있어서 되는 것이다. 7,000급도 아니고 8,000급, 부모 자식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21대 국회의원이 됐다는 인연. 이건 여가 아니고 야가 아니고 무슨 전라도가 아니고 경상도가 아니고 국회의원 됐다는 그 이유 하나. 21대 국회의원 아무개라고 영원히 기록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여러분들은 그런 인연으로 엄청난 인연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서로가 존중하고 그만큼 같은 값어치로서의 상대를 인정하면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게 된다. 나중엔 싸움만 하게 된다. 오롯하게 아무것도 없이 괜히 싸우는,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는 이런 경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잊지 마라. 애초에 우리들의 만남은 엄청난 전생의 만급의 인연으로 만난 인연이다. 서로의 인연을 축하하면서 박수 한번 크게 치십시오. 여러분은 여와 야를 떠나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하나의 동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같이 하는 어깨에 짊어진 모든 국민이 여러분만 쳐다보는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 그것을 늘 잊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매입니다. 70이 넘으니까 아뜩아뜩합니다. 젊어서 보던 영화를 보면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잉그리트 버그만이야. 무슨 헷갈립니다. 나도 이제 이게 치매 걸린 거 아닌가.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한 번은 동창 중에 의사를 오래 한 친구한테 그것도 아주 그걸 전문으로 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나 이거 치매 걸린 거 아니냐 했더니 치매 걸린 사람은 치매 걸렸다는 자체를 모르고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려있지 않았나라고 고민하는 사람은 치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걱정할 게 없어. 그 한마디에 난 그냥 행복해진 거예요. 내가. 치매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치매 걸린 걸 몰라서 행복하고. 치매 안 걸렸다는 게 분명한 거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면 걱정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두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영원히 두려운 것은 편견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느 날 하나가 자리 딱 잡아가지고 노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노랗다.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서 빨갛다. 이런 편견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어떡할까? 나는 한동안 어리석게 살았어요. 또 그렇게 살았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깨닫는 순간에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배를 더 효율성 있게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모르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도 소중한 순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외눈박이만 사는 동네가 있다. 섬에서 외눈박이뿐이 안 살아요. 거기는. 그런데 어느 날 태풍에 의해서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성원 눈을 가진 사람이 하나 거기로 왔어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전부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왔다고. 응? 좀 이상하다고. 눈이 두 개야, 두 개. 왜? 자기는 하나밖에 모르니까. 그 성한 사람이 꼭 바보가 되는 그런 편견 속에서 보는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 전부 외눈박이들만 보면 두 눈박이가 하나 왔으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 하나 온 거예요. 이것이 나는 두려워요.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나는 섬에만 사는 사람이 해가 어디서 뜹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너무나 당당하게 해는 우리 뒷동산에서 뜹니다. 늘 뒷동산에서 뜨는 것만 보고 자랐고 그 사람한테는 그게 팩트고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 뒷동산에서 뜹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알듯이 뒷동산에서 뜨는 게 아니라 동해바다에서 또 오고 멀리 동해바다에서 또 오는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북박이로 거기 해는 그대로 있고 지구가 돌고 있다. 이것을 14, 15세기까지 인류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고 몰랐어요. 편견 속에 그냥 살았어요.
상상 속에서 그냥 살았어요. 그 얘기를 맨 처음에 한 사람은 코페르니쿠스고 쓰고, 예를 들어서 갈릴레오인데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 사실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틀렸고 이것이 옳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인데, 바로 그게 인생의 어느 경우에 어느 때 오르는지는 모르지만 모두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또 사는 걸 거예요. 난 지금도 가끔 깨달아요. 내가 편견이 있었구나. 그래서 노력해야 돼요. 깨어나려고, 깨어있으려고. 내가 그런 어떤 역사 속에서, 역사 인식 속에서, 시대 정신 속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지금 있나. 이걸 늘 점검하지 알고 있지 않으면 깜빡하면 잊어버리게 되고 미끄러져요. 그러면 헛사는 거예요. 왜 사는 이유도 모르고 괜히 싸워요. 그리고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더 버리고 싸워요. 그럼 뭐 이게 아무것도 소득은 오고. 그래서 늘 깨어있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100m 산에 올라갈 때 한 50m 올라가면, 한 10m 올라갔을 때 보이는 졸졸졸 흐르는 물과 나무와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50m 올라가면 저 중턱에 산이 하나 또 있네. 요 정도는 보입니다. 99m에 올라가도 저기 산맥이 속에 하나에 나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100m 정상에 서지 않는 한 뒤쪽에 있는 바다가, 거기가 바다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99m에 올라간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99m에 가진 상식 가지고 바다가 있다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견 속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보이는 것만 옳다고 주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딱 정상에 딱 서보니까 거기는 어마어마한 다른 세상이 거기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점검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많이 다르다. 그리고 가능한 한 크게 넓게 많이 높은 데서 보려고 애를 쓰고 멀리 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게 지도자의 길이에요.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겁니다. 눈으로 보는 건 견이에요. 보일 견. 그러나 관, 마음의 시만으로 전체를 내다보는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관. 그건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인생관.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관. 그리고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치관. 이게 내다보는 커다란 눈이 있어서 깨어있을수록 늘 갈고 닦아 더듬이를 닦아야 돼요. 방향 감각을 상실하지 않도록 늘 소재해야 돼요. 깨끗하게. 그리고 공부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자꾸 깨어있으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정치가와 정객의 차이만큼 엄청난 차이로 나중에 벌어지더라.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관을 넓게, 크게, 세계를 보는, 역사를 보는, 시대 정신을 보는 그런 눈을 익히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는 천양지판이다. 그것은 일 하나하나 그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똑같더라. 내가 본 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되고. 그럼 오늘은 내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랍니다. 다른 것도 길게 얘기하면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크게 보는 정치라는 무엇인가? 여기 아주 기본적인 얘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른 거 말고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어떤 확신 하나 설 수만 있다면 그럼 의정생활이 훨씬 달라진다. 10년, 20년 후에 의정생활은 그 방향 자체가 달라지고 크기가 달라진다.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항상 잊지 말라는 걸 전제로 하면서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의 기본은 국태민안과 국리민안이라는 국리민복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사자성어가 있어요. 국태민안, 나라가 태평하고 민안, 백성이 전부 편안한 이런 세상, 국태민안. 이것이 동서고금의 어느 때 어느 정치건 기본이 돼 있어야 돼. 이걸 잊어버리면 왜 정치를 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서로 싸우다 보면 우리가 이기는 것만이 장땅이고 국민이 어떻게 되고 나라가 어떻게 되고는 나중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정치란 무엇이냐? 크게 보면 정치는 배고픈 사람 배불리게 하고
등 시린 사람 등 따숩게 하고 억울한 사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안 가진 사람, 그 사람 편에 서서 눈물 닦아주고, 그리고 같이 울어주고,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같이 울어라도 주는, 이런 것이 기본의 정치 생명이에요. 다른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다 소용없어요. 그걸 빼면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잊지 않아야 될 기본적인 정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정치는 왜 있나 도대체?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국립민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국태민안을 위해서 있는 것이. 이걸 잊어버리고 서로 싸우다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보수와 진보, 난 둘 다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날개가 없는 사회는 살아야 될 가치가 없습니다. 보수가 없어? 지켜야 될 가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킬 게 없어. 그럼 그 세상을 왜 삽니까? 국가를 왜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지켜야 될 가치가 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쳐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이게 또 고쳐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30%의 상수라면 이것도 30%의 상수예요. 공존하고 서로가 효율성을 경쟁해야지. 근본적인 문제를 잊어버리고 서로 싸우다 보면 아무것도 왜 싸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네? 난 보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는 우리 마음속에도 30%는 있어요. 내 마음속에 30%가 보수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그걸 지켜야 된다. 그것이 기본적인 보수의 가치라면 나는 왕보수예요. 나는 여러 군데서 얘기했습니다. 그거 없으면 왜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왜 만들었고 왜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주된 요소 아닙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난 정치를 맨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가치, 자유를 위해서, 자유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 그 모든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 기본이 다 막혔을 때 난 정치 시작했어요.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난 하게 되겠다. 이러고 내가 생애에 있어서 정치하면서 제일 보람이 있던 날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인데, 그날이 수평적 정권거치가 되는 날이에요. 그때 자유가 무슨 의미인지가 되살아났다고 난 생각하는 거, 역사적으로 평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난 덤으로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그게 보수의 가치예요.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기본. 그것이 지금도 오만에 의해서, 독선에 의해서 자기네가 잘났다고 그러고 어떤 집권층이나 어떤 180석 얻은 당에서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나간다? 그럼 그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보수의 가치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놈의 가치야? 살아야 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양날개가 살아야 되듯이 진보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골고루 잘 사는 세상. 그리고 두루두루 다 같이 사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 공정한 세상,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이상의 세상이에요. 그런 가치를 없다고 보장하면 그 사람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보의 가치가 또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진보는 진보대로 발달해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엔티베다 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착착 이게 소위 변증법적으로 발전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동경의 어느 대학교 가면 그렇게 써 있대요. 젊어서 보수하는 사람은 가슴이 없는 사람이고, 늙어서 보수하는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써야 돼요. 나는 그 말에 일리가 있고 진리가 약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인간의 마음속에서도 진보와 보수의 가치는 서로 공존할 수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고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180석 얻었다고 오만하고 자만해가지고 어디 독선에 빠진다? 그러면 그 민주주의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또 거꾸로 질이 멸렬돼서 괴멸됐다고, 보수가 괴멸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딨어요. 지금 벌써 이미 90명은 넘었잖아요. 30% 넘은 거 아니에요? 300명 중에 300명? 그럼 기본은 지킨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제부터 헐탓이란 말이에요. 깃발을 고치고 기술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깃발을 고치지 않고 그냥 옛날 낡은 깃발로 그냥 펄럭이는 보수의 깃발은,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정신 못 차린 보수란 말이에요.
그대로 그걸 가지고 흔들면 그럼 누가 거기를 모이겠냐면 그 밑에 30%도 다 몰렸던 사람들 갈 거예요 아마. 근데 아직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더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깃발도 새로 만들려고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원래도 베이직으로 원칙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보수의 가치는 그 기본 가치가 소중한 가치인 거예요. 뭘 새로 쌍뚱밖에 뭘 만들어가지고 암만 해봐야 되지 않아요. 보수는 지키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키자는 가치의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만 지키면 돼요. 안보, 경제, 시장 경제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그 기본 가치 그것을 만들고 기술을 바꿔야 돼. 기수가 택도 없는 옛날식으로 그대로 하는 구닥다리들이 와글와글 하면서 그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냥. 불파불립에 깨트리지 않으면 설 수 없어요.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그 순간 그거를 깨면 되는 거예요. 깨면 새로운 기수가 나타나게 돼 있고 새로운 리뉴얼된 새로운 그 패러다임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안 하고 계속 새로 말로만 밤낮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건 뭐 여러분의 당내에서 많이 얘기를 했다니까 난 진보 180석 된 거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지만 역사적 진원으로 봤을 때 그런데 순식간입니다. 아주 삽시간에 그냥 국민이 외면을 당할 수가 있어요. 순간의 말실수, 순간에 하는 행동 이런 것 따위가 그냥 쌓이면 바로 하루 집에 갈 수도 있다. 네, 이런 정신을 바짝 차리는 계기를 오늘은 삼아라. 그런 의미의 경쟁을 해야지. 상대를 에너미로 보고 적으로 보고 타도의 대상으로 본다 그러면 그럼 끝이 없고 한없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존 경쟁자로 보고 파트너로 보고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정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고 동지적 의식으로서 크게 보면 경쟁자로서는 해야지 적이라고 에너미는 죽어야 될 그런 기기인데 우리 정치 문화가 그동안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엉터리 같은 세월을 많이 보내가지고 그게 익숙해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조 그때만 해도 이기면 충신, 지면 역적 이런 사고에 쭉 젖어 있었어요. 이분법에 젖어가지고 그것이 너무나 정치의 기본 형태라고 생각했어요. 정치를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선으로 구별해서 보는데 하나는 모든 그 만인에 대한 투쟁을 조절하고 조율하고 통합해 나가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되고 힘을 얻으려면 싸워서 이겨야 돼요. 싸워서 이기는 과정 속에서 또 그것도 하나의 가치가 되는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은 그걸로 정치학을 정리했잖아요. 그러나 정치의 영원한 본질은 통합이에요. 조정이에요. 서로가 둘 이상 모여서 살면 사회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면 질서를 필요로 하고 안정해야 되고 노름이 있어야 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가 의논하고 이게 합의하고 협치하고 통합하게 나가는 것이 하나의 과정이고 그것이 정치의 가장 큰 본령인데 실제로는 싸워서 집권을 해야 정권을 잡아야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 두 개는 정치의 양면입니다.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서생적 문제의식과 현실적 상인 감각 이 두 가지가 정치한테 있다라고 얘기한 대목과 상통하는 대목이에요. 정치는 그런 양면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정치의 본령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통합하고 협치하고 그리고 힘을 모아내는 그런데 열정을 다하는 나는 그래요. 정치 매일 네 국회의원들은 매일 싸움만 하냐? 국회의원은 싸우는 것이에요. 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싸우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국회가 아니죠. 그냥 아무거나 그냥 입법 회의처럼
저 군사 쿠데타 밑에서 했더니 거기서 결정만 해주면 그냥 집행을 바로 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하면 일사불란한 체제가 돼가지고 이건 독재죠. 독선이 아니라 독재에 완전히. 이거는 정치의 본질이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데 몸으로 싸우는 건 동물국회고. 그래서 말로 싸워라. 말은 그냥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냥 말이라고 그러지만 정치는 말로 하는 겁니다. 모든 정치 행위의 모든 기본과 끝은 전부 말입니다. 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말이 있음으로 해서 생긴 겁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하고 똑같아요. 말씀이 있음으로 이제 세상이 시작됐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맨 처음에 나오죠. 그 로고스의 번역인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그런 그 히브리어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어떤 이념 이런 게 없는 것은 정치도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는 기본적으로 말로 하는 것이고 그 말의 그 성숙도라고 그럴까 그거에 의해서 점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말도 안 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상대방을 헤집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말을 해가지고 관심을 끌어가지고 하려는 이런 거는 결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거예요. 그럼 서로 죽지 않는 것밖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멸의 게임이에요. 공멸의 게임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나하나는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게 생겼네. 내가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모범 답안이 될 만한 것을 내가 고전해서 익힌 것을 여러분한테 전수합니다. 공자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노골적으로 정치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한 것만 골랐더니 한 100가지 됩니다. 논어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신분립입니다. 무신분립은 문희상이가 얘기했다고 다 말하는 사람마다 그래요. 나가 얘기를 자주 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원전이 아주 너무나 또렷하게 나와 있는 무신분립이에요. 유명한 말이에요. 근데 잘못 아는 분이 많아서 이 자리에서 모르는 분이 있거나 잘못 아는 분은 고치세요. 신뢰가 없으면 무너진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근데 그 말에 거기 보면은 장옥이란 제자가 물었습니다. 공자님한테 정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한자로 3가지로 답변했습니다. 하나는 군사 병. 첫 번째 병. 군사. 지금식으로 말하면 안보입니다. 정치의 본질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도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밥식. 먹을 밥, 먹는 거. 밥식.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자를 하나 더 얘기했는데 믿을 신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병, 식, 신 이렇게 얘기했는데 꼭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부득이라는 우리나라 말의 어원이 거기서 나왔어요. 부득이 그 셋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되면 뭘 먼저 버릴까요? 선거 먼저 버리는 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병 버려, 안보 버리래요. 안보를 버리래요. 정치의 요체 중에서 안보, 경제, 신뢰를 3개를 얘기하고 그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되면 뭘 버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안보를 버리래. 그 다음에 물었어요. 그 둘 중에 남은 것 중에 둘 중에 하나 중에는 뭘 버릴까요? 그랬더니 밥을 버려. 경제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참 납득이 잘 안 가는 입장에서 자공이 다시 묻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왜 그렇게 신이 중요하냐? 그럴 때 무신분립이야. 백성이 믿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공동체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고 국가가 아니야. 국가가 아닌데 무슨 놈의 안보를 하고 경제를 하나. 국가의 기본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국민과의 공감대와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그 자체가 무너진다는 이 이치를 너무나 쉽게 간단히 2500년 전에 공자님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이걸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예. 이게 정치의 본질입니다. 안보와 경제를 아무리 잘해도 민심을 잃으면 그건 결국 지는 거예요. 그럼 정치는 없는 거예요. 정치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감체, 동감체를 이루는 신뢰의 구성, 공동 단일체가 생기는 게 그게 국가예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국가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없으면 아무 안보를 왜 하고 무슨 경제를 하나? 국가가 아닌데. 그래서 국가가 먼저 되려면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 국정 수행 지지도가 높아야 된다. 이런 뜻하고도 통합니다.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래서 나는 그 말이 2500년 전 말씀이지만 현대의 정치의 해석에도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도 정치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실 때 이 국민의 신뢰 이것이 생명 같은 거구나 라고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하시면 훨씬 앞으로 하는 정치 생활이 보람차거나 차이가 엄청 클 것이다 라고 나는 전제를 합니다. 두 번째, 이것도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공자님 말씀이 화이부동이라고 합니다. 화이부동. 이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거기는 논어에 보면 대개 어법이 두 개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군자는 그리고 지도자는 어떻다. 그리고 소인배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대개 이렇다. 라고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짝이 있어요. 화이부동에는. 소인배들은 동의불화해. 뇌부동하고 똑같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가자 뭐 자유로 가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정치 행태에 있어서. 그런데 그게 아주 하나로 짝짝 잘 묶어가지만 그러나 부동이야. 아니 불화해요. 결국은 갈라져요. 진흙같이 뭉치긴 잘 뭉치는데 깡패들같이 신의는 자기는 나름대로 많이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햇볕만 한번 쫙 쬐면 쫙쫙쫙 갈라져가지고 서로가 화합하지 못해요. 그건 소인배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민주적 리더십의 소유자들은 화이부동해요. 같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해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요. 그것을 전제로 깔아야 돼요. 그게 부동이에요.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일사불란한 거고 그럼 뭐 독재체제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 각자 생각이 다 달라. 그걸 인정해. 그러나 화합해. 더 큰 하나를 위해서 서로 합치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민주적 리더십의 본질이에요. 민주주의의 본질이에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들이 다 할 주장을 바를 마음대로 주장하고 볼테르가 얘기했듯이 당신의 맨 처음에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요체는 볼테르가 끊었으니까 나는 당신 생각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생각을 말하는 당신의 그 말하는 자유를 위해서 비판의 자유를 위해서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게 프랑스 대혁명의 뿌리가 된 소위 볼테르의 자유주의 사상의 그 불같은 골간이 그리고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의 뿌리에 우리 헌법사에도 다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권의 자유권이 제일 먼저 기본적 인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비판의 자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모든 어떤 기본적인 비판의 자유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당신이 옳소라고 하는 주장은 암만 주장해봐야 그거는 비판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찬성일 뿐이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진짜 자유. 그걸 위해서 여러 사람도 오늘의 민주화주의를 위해서 희생했고 저도 예외 없이 그 줄에 섰었고 그래서 그걸 강조하자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다 그런 얘기고 또 여여야야 청청
이런 얘기에 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공자님 말씀입니다. 공자님 말씀에 의하면 그거는 내가 좀 의역을 했을 뿐인데 군군 신신 부부자자 이렇게 인간의 도리를 말했습니다. 수직질서를 선호했던 공자식 해법에 의하면 그것은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이래야 인륜이 쓴다. 정치가 잘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설명으로 그렇게 설명했어요. 일리 있습니다. 다워야 된다. 이런 설명이에요. 난 그걸 말을 좀 바꿨어요. 청청, 여여, 야야, 언언 이렇게 내가 8절을 바꿔서 지금도 어디 춘추관인가 어디 가면은 그게 써져 있다고 그렇더라마는 청와대는 청와대 되어야 돼요. 모든 가치의 총괄, 모든 가치의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일을 마무리 지어가지고 실적을 짠하고 보여줘야 청와대예요. 그걸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야하고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달라. 청와대는 책임지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면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청와대는 예상만 해서 비전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실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돼요. 그리고 여당을 거수기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청와대가. 그건 여당이 또 하시다 하죠. 여당의 기본 임무는 국회의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여당은. 룰링 파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국회다워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책임자는 여당이에요. 여당이 숫자가 많으면 더욱더 그래요. 여당이 숫자가 적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책임감에 있어서 더 많은 야당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도모할 때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가 실현성 여부에 가장 방점을 찍고 거기다 계속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게 여당의 입장이어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지금도 변화가 없어요. 여당이 여당다워야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부자 가난한 집에 무슨 제사 돌아오듯 할 때 맏아들 같은 심정으로 해야 돼요. 늘 동생을 잘 감싸해줘야 돼요. 야당을 잘 다독여주고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듣고 그걸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걸로 하면서 자꾸 협치를 리드해 가야 될 책임이 여당한테 있는 거예요. 야당은 야당다워야 돼요. 야당은 비판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그냥 무슨 딴죽 걸기. 응? 그리고 그냥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는 그런 식의 야당은 야당답지 못한 거예요. 야당은 정책 대안을 내고 대안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말로 설득을 해내는 그런 작업을 비판을 해도 그렇게 해야 돼요. 덮어놓고 그냥 트집만 잡으려고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계속 한다 그러면 이것은 평행선 같은 싸움이 돼가지고 동물국회 연장이 되더란 말이에요. 선진화법을 백년 만들어봐도 소용이 없더라고. 결국은 동물국회가 되더라고요. 네? 내가 아주 정말 그 모습을 지켜봐야 될 의장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협치의 현장도 아니고 이거는 다 망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난 도대체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공자님 말씀 중에서 정치의 요체 중에 군군신신 부부자자를 변형한 청청 여여 야야 언언 언론은 나와야 돼. 또 언론이 정확한 가늠자가 돼서 자를 재줘가지고 시시비비를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어느 쪽에 딱 편을 들어서 가지고 완전히 한쪽 편만 들어서 계속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언론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사실은 난 늘 언론인한테 얘기합니다. 언론인하고 정치인은 같은 뭐라 그럴까 정치 동업자 같은 거예요.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빨리 읽어내고 아젠다를 선정하는데 서로 경쟁하고 이래야 정치인하고 언론인하고 이것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발전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로 한물이 돼가지고 어느 편을 딱 들고 나서 가르마를 안 타주면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은 도대체
그래서 이것을 언론도 꼭 언론 나와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얘기도 꼭 하고 싶은데,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데서 말하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막스 웨버가 얘기한 직업으로서의 정치, 소명으로서의 정치에 보면 정치인의 자질의 중요한 덕목 3개를 지정하고 있어요. 하나는 균형 감각, 하나는 열정, 또 하나는 책임감. 이렇게 정치인의 3 덕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안 가지려고 자신이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 지금 첫 번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그 꿈에 부풀어야 돼요. 머리, 지성입니다. 이건 지성. 늘 정보량에 굶주려 있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면장을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많이 알아야 판단력이 생기고, 시대 정신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통찰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 돼. 뭘로 아느냐? 김대중 대통령은 신문에서 본다. 이랬어요.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요. 5대 일간지? 아니에요. 다 봐요. 경제지까지 봐요. 경제면 다 봐요. 만화까지 봐요. 모조리 다 봐요. 거기 정보량의 보고예요. 아주. 그러니까 공부를 해라. 신문을 보라 해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고 것도 없어요. 요새는 뭐 이것만 봐도 매너 정보가 넘치니까 오히려 선별하는 눈이 문제 헷갈릴까 봐 걱정인데,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우선 그건 지적 작업이에요. 지성. 그 다음에 열정. 가슴은 뜨거워야 돼. 끊임없이 밤새도록 아유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그런데 아침에 또 일어나면 그냥 또 나가게 되는 그런 건 열정이 있어야 돼. 그거는 정치인만 가질 수 있는, 다른 보통 사람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정치인은 열정이 없으면 죽어버려. 못해. 견뎌낼 자간이 없어. 그러니까 없는 거라도 그냥 막 해서라도 그냥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돼. 그리고 따뜻해야 돼요. 그리고 껴안을 수 있어야 돼.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다 가슴 자극이에요. 그게 덕장이라고 우리말로 덕장. 그 다음에 용기, 결단력.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것보다는 못난 결단이라도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게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 가슴, 배가 조화로워야 돼요. 동양에서는 용장이 불여지장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 결단력 있는 장수를 머리 좋은 장수가 못 이겨요. 아니, 머리 좋은 장수가 이겨요. 그리고 지장이 불여덕장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장수라도 덕이 많은 장수를 못 이겨요. 이게 동양적 사고예요. 서양에서는 거꾸로예요. 용장이 최고예요. 용기 있는 장수, 결단력 있는 사람, 이것이 지도자예요. 항상 주변에 지도자 되는 사람은 결단력이 있는 사람.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은 지금이라도 빨리 익혀야 돼요. 그러면서 그걸 해야 돼요. 그 지성, 열정, 그리고 책임감, 사명감, 결단력, 이게 배짱인데, 배, 이렇게 3가지가 잘 조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뭐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하는 정치의 이중성, 뭐 이런 얘기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21대 국회의 중요성에 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민족이, 국가가 어느 날 중흥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그냥 거저오는 게 절대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노력해서 그런 게 오는데, 나는 드물게 지금 그런 기회가 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보는 세계관은 그렇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맨 먼저 한 사람은 세계 문명이, 세계 중심 국가가 로마인데 로마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보는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관이었습니다. 도전과 응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갔다. 팍스 로마나 세계 중심국가 로마가 결국 10세기 1000년을 지나서 망해가지고 서쪽으로 가가지고 산업혁명을 거친 영국으로 갔다. 또 그레이트 브리튼즈 대영 제국이 돼가지고 소위 팍스 브리타니카, 거기는 영국 세상이 된 거예요. 영국 중심 세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아놀드 토인비는 죽었어요. 근데 그것이 저절로 또 서쪽으로 갔습니다.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해서 아메리카 중심 국가가 됐어요. 아메리카가. 그래서 전 세계를 우지자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나는 그 다음에 이어서 30년부터 주장한 것은 팍스 파시피카, 태평양을 건넌다. 서쪽으로 가니까. 그리고 이제 팍스 아시아나의 시대가 온다. 아시아가 전 세계 중심 국가가 된다. 그 중에 동북아 3국, 대한민국, 미국, 아니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주도하는, 한중일 주도하는 그런 세계 중심 국가가 반드시 온다. 그때 우리가 기회가 올 것이다. 150년 전에 그런 좋은 기회에 소위 4대 강국이, 옛날에도 4대 강국, 지금도 4대 강국인데 15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우물쭈물 시아버지 며느리 다투다가 결국 국군을 상실해서 100년이라는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이 기회를 우리가 또 한 번 놓치면 천추행이 된다. 누가 이기면 뭐하냐 이게. 힘을 합쳐서 같이 이겨야지. 그래서 결국은 팍스 시니카가 될런지, 중국 중화민국이라고 그러는 팍스 니폰나가 될는지, 일본이 팍스 코리아나가 될는지, 이것은 미지의 세계고 우리가 할 탓이다. 우리 민족은 그걸 능히 할 자신이 있어요. 나는 백범 김구가 100년 전에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 내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군사 대국도 아니요, 경제 대국도 아니요, 문화 대국이다. 예언하듯이 했지 않습니까? 1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 뒤에 민족의 DNA 속에 민족 예술적 측면이, 문화적 측면이 반드시 있다고 나는 믿어요. 그게 결국 BTS로 가고, 결국 싸이로 가고, 기생충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지금 술렁술렁하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의 기운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힘만 합치면, 우리가 조금만 큰 마음을 활짝 열고 같이 힘만 합칠 수만 있다면 이때에 반드시 우리가 전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 그게 팍스 코리아나다. 이렇게 얘기해서 소위 선도국가라는 말을 대통령이 쓰시더라고요. 네. 저 양반은 30년 전에 내게 들었나.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직군도 듣지 않았다.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 핵 중의 핵은 대한민국 국회다. 21대 국회다. 그리고 여러분은 만급의 인연을 가진 사람들의 인연을 만난 사람으로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서로 힘을 합치는데 다 같이 나서서 꼭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내가 이제 노후장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쓰러지는 사람인데 이제 집에 가서 애 보고 발 닦고 잠만 자야 될 입장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때가 왔다. 힘을 합치자. 그리고 그 시작은 21대 국회에서부터 하자. 그런 말씀으로 내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